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3강, 우리가 이제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자의 이제 자질, 그리고 자격증 제도, 그리고 윤리, 이제 3교시에서는 이제 윤리라는 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상담자가 어떤 이론 공부를 하고, 상담에 관한 이론 공부를 하고, 상담에 대한 기법, 일종의 상담에 대한 기술, 방법론, 절차론, 뭐, 여러 가지 상담과 관련돼서 기술적인 측면을 공부를 하고, 또, 현장에 적용을 하면서 그 적용은 일단은 이제 그 협회 수련 기관을 통해서 또 수련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장의 경험을 쌓고 또 직업적으로도 경험을 하면서 이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속 이론과 기술과 적용의 영역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전문가로서의 이 역량이 계속 강화되죠. 그러면서 상담자가 상당히 이제 노련한 상담자가 되고 또 내공도 상당히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담의 기법들은 더 정교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결과물들, 성과라 할까요? 그리고 영향력,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 이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제 상담자의 그리고 이제 자질도 상당, 아까 이 교시에 봤던 자질도 상당히 이제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담자가, 상담자가 반드시 이제 갖추어야 될 것으로서, 상담자의 윤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윤리라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윤리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철학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철학도 상당히 많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윤리를 정의하잖아요. 그래서 윤리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을 텐데, 우리가 윤리라는 것은 어떤 그 단순하게 얘기할 그러니까 어떤 딱 집어서 개념 정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는 그 인간 그 자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하고도 연계돼 있죠. 이 윤리적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적인 것이다. 이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건 말로, 언어로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윤리를 딱 집어서 정의하기도 어려운 개념입니다. 인간이 존재로서 우리가 가치가 있고, 존재로서 존중해야 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게 헌법 10조에 나오는 인간은 존엄과 가치가 있어. 인간은 생명권, 그 존엄과 가치에서 생명권이 나오고,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야. 했을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아주 깊은, 인간의 존재론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게 윤리라는 거죠. 윤리가 단지 어, 어떤 도덕을 지켜야 돼. 이런 개념보다 더 심오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윤리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윤리가 뭘까? 인간은 존재 자체로 대우해 주는 게 윤리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리라는 건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상담자가 가져야 될 윤리, 그 상담의 세계에서 가져야 될 윤리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상담자가 상담의 세계에서 갖춰야 될 일종의 윤리적인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윤리는
상담자가 상담을 할 때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어떤 행위를 하면 이것은 비윤리적인 거야. 다른 말로 그런 거야. 어떤 것은 윤리적인 거야, 옳은 거야. 이거 옳고 그름을 상담의 세계에서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윤리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 그러면 결국 인간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인간들의 그 윤리 중에서도 특히 상담 세계에서 인정된 가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는 좋고 나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난 좋아, 나는 어떤 것은 나빠. 그래서 가치라 합니다. 좋고 나쁨을 가치 있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도 상담 세계에서는 어떤 가치는 나쁘고 어떤 가치는 좋고 그것보다 어떤 가치는 옳고 어떤 가치는 옳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윤리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윤리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 우리가 윤리적 상담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실천을 위한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강령을 보통 만듭니다. 그래서, 윤리강령에서, 우리가 이제 윤리라는 게, 어, 윤리적 상담, 이제 상담에서 이제 윤리적 상담이란 무엇인가고 윤리적 상담이 왜 필요한지 목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윤리라는 게 어, 다를 때는 그 옳고 그름을 잘 우리가 이제 꼭그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윤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치가라고 등나무 등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얽히고 설켜서 올라가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게 갈등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의 다른 입장에서의 어떤 대결 구도로서 갈등이 생기는 것인데 윤리적 갈등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이제 그 윤리적 상담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윤리적인 것이냐를 추론해서 그것을 의사 결정을 할 때 기술로서 일종의 작용하는 그럼으로써 이제 더 갈등 상황이 심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이러한 이제 윤리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서 이 상담 서비스가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역량과도 관련 있는 게 윤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윤리라는 게 원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 좋고 나쁨이 있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 그 가치, 좋고 나쁨이 있고 그것을 가치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 중에서 상담자가 상담자의 세계에서 지키고자 하는 일종의 가치 중에서 다양한 가치 중에서 꼭 지켜야 될 이 환경 속에서는 꼭 지켜야 될 가치를 우리가 윤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윤리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가치는 좋고 나쁨은 상당히 개인적인 측면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윤리는 그 어떤 환경, 그 집단, 세계, 그 집단 세계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적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자 세계에서 지켜야 될 옳고 그름, 그래서 옳은 거, 그것이 윤리적인 건데 그걸 윤리 강령으로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왜 이게 윤리 강령이 필요할까 해서 전문가들은 기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기술자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한 기술자,
문제 해결자로서 일종의 뭐 나 문제 해결이냐 이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기능적인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 그런데 건전한 윤리적 품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 옳고 옳은 일을 하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돼.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윤리 강령을 정해서 옳은 전문가가 되시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윤리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옳지 않고 그런 행동을, 윤리를 적용하면, 아니 그런 가치를 이렇게 적용하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윤리 강령으로서 윤리 기준이 일종의 구조화돼야 되겠죠. 이러한 틀이 딱 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러한 윤리를 지켜주면 책임을 다한 거야. 책임을 상당히 책임성에 가깝게 일을 한 거야. 이렇게 평가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해야지만 그 책임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윤리 강령은 또 상당 업무를 개선하기도 해요. 어떤 행위를 했는데 윤리적 갈등이나 충돌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았어. 그럼 좀 더 윤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래서 상당 업무를 개선하죠. 더 윤리적인 해결책으로. 갈등을 해결할 때는 상당히 이제 비윤리적인 해결책들이 또 가미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윤리적인 방안이 뭘까? 이거 예를 들어서 뭐성 문제에서 1차 피해가 있는데 2차 피해를 더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그것을 노정시키면서 문제를 시끄럽게 해결하는 그렇게 해결했을 때 되도록이면 2차 피해가 없게끔 해결하는 업무 프로세스나 업무 개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윤리적 갈등 상황인데 윤리에 더 친화적으로 이렇게 상당 업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개념이고요. 윤리적 상담 실천을 위한 이제 방안도 마련하는데 어떤 5가지 원칙을 또 상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실천 방안이죠, 이건. 그래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보는데 이건 윤리 강령에서 혹시 명시적으로 없는 부분을 누락됐거나 이제 대처가 곤란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지침이라는 개념으로서 실천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살펴보면 어, 하나 자율성의 존중, 그리고 두 번째는 비유해성, 세 번째는 선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정성, 그리고 충실성,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상당히 중요시하는 일종의 지침들이죠. 자율성 존중은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를 좀 더 지침으로 한 거죠.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 그다음에 상담자가 개입을 하는데 너무 이제 선도하거나 일종의 조언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변화의 주체는 내담자고, 내담자가 통찰을 해야 되고, 자신이 어떤 그런 통찰되고 이해하고 자기 이해 토대를 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내담자 스스로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윤리적 갈등에서 일단 내담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자. 일단 갈등이 생기면. 그리고 이제 비유예성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러한 이제 지침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건 비밀 유지하고도 연결되잖아요. 상담자의 역전이를 방지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문제를 내담자에게 이렇게 전이시키면 결국은 이게 내담자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 자신의 역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좀 여행을 떠나거나 운동을 하거나 개인 심리 치료까지도 해서 자기 치료도 해서 상담자가 그 내담자에게 줄 수 있는 역전이를 일종의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상담자가 너무 주도적으로 그 선도하고 강제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내담자는 상당히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 내지는 어떤 약자로서의 이제 계속 관계가 구조화되면서 계속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뭘 건의하면 그게 이제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예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선의를 가져야 돼요. 상담자는 항상 조력 의무가 있어서 그러나 이제 아까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정성인데 우리가 이제 동일한 상담 기관에서도 상담자들이 여러 명 있고 거기에 이제 상담자의 그 역량들도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떤 내담자가 빈곤한 것 같고 또 다른 나라 사람이거나 타문화 사람 이런 경우에 일종의 이제 사회적으로 그 사회에서는 약간 약자로서의 처지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차별적으로 담당자를 배치한다든지 좀 그 시간을 상담 시간을 뭐그 배치도 좀그 그 기관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상담 기간도 상당히 단축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서 공정성을 그 해야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성을 지키라는 지침도 상당히 이제 그 윤리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거고 충실성입니다. 결국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 관계인데 이게 이제 신뢰 관계가 유지하고 쭉 하면 이제 상당히 소진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두고 싶은 그런 유혹도 많고 그렇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상담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켜주는 약속을 준수하는 것도 상당히 충실성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서 용기와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상담자의 윤리는 이러한 이제 자율성, 존중, 비유예성, 선의, 공정성, 충실성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지침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윤리적 갈등 상황에 일종의 그 처리 지침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담과 관련해서 윤리 강령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강조하는 윤리 강령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제 따로따로 쭉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먼저 비밀 보장입니다. 항상 우리가 중요시했던 것이고 그것은 기본 원리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비밀 보장을 해줘야지만 가장 이제 그 상담자가 지켜줘야 될 것이 비밀 보장인데 그렇게 해줘야지만 내담자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상담하는 내용에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꽁꽁 숨긴다는 거예요. 또 그 무의식도 그렇게 이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의 대상이 상담 과정 중에서 내담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정보일 수도 있고 거기에 상담 진행과 관련된 이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보장의 대상은 상당히 이제 넓은 의미에 차지하고 있고, 상담자는 이제 그 본격적인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비밀 보장의 원칙이 있고, 그 이제 어떨 때는 그 원칙을 깰 수 있습니다.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한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전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의 원칙과 한계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건 의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사전 동의를 받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게 아주 범죄하고 또 연관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비밀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한계로서 약간 비밀이지만 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고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중관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많이 이제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봉착합니다. 상담자가 이제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거나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다중관계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건데, 이 다중관계라는 게 쉽게 표현하면 상담자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앞 시간에 봤죠. 그 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이론과 기술과 어떤 적용 영역을 넘나들면서 그것을 배워서 학습해서 그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그리고 그 자격증 부여 기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부여받아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직을 할 때 전문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마냥 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상담의 효과도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건데 이게 훼손할 수 있는 사례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예를 보듯이 상담자인 교수나 교사인데 학생이 있는데 일종의 학생이 좀 빈곤한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환경적 열악함이 있어서 그 학생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점수를 부여합니다. 보통 한 A, B 중에서 B 이상 80점, 점수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이렇게 줘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물론 그 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점수를 높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문가인 판단과 그 비전문적인 관계, 다중관계 속에서 비전문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다중관계의 그 효과로서 어, 적절한 상담에 유효하거나 일종 책임성에서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중관계를 회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그래서 법관의 회피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스스로 이제 이 재판을 못 하겠어. 다른 분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다른 법관이 개입을 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그 회피 제도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담자의 다중관계는 일종의 피하는 게 좋겠다. 성적 관계인데요. 당연히 이건 이제 국내 전문 상담학회에서 상담자가 내담자 이제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죠. 이것은 이제 불신의 씨앗이 되고 결국은 다른 상담자한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도 결국은 이제 이 좋지 않는 결과로 많이 되죠, 결과가. 왜냐하면 정신건강이나 행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문적인 판단에 상당히 지장을 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문화 상담의 윤리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 20세기는 결국은 전반은 전쟁의 시대였고 그 중반 이후로는 결국은 냉전의 시대였잖아요. 그 냉전이 해소되면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련 해체와 중국의 개방 이런 독일의 통일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를 이뤘고 거기에 이주의 자유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민과 이주의 시대가 한동안 계속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다문화 사회라는 게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결혼 제도나 여러 가지 일거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전에는 그 고유한 민족 위주의 국가였다면 이제는 이제 그 세계적인 그 일종의 세계 국적의 나라들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 체제에서 같이 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 사회가 이제 보편화됐는데 이런 유능한 상담자가 되는 것은 이제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 태도를 유지한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자가 자신이 속한 문화와 다른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갖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이제 상담자의 윤리적 태도인데, 상담자가 자신이 속한 문화 위에 다른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문화의 가치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그 문화에 적합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상담의 윤리적인 거다, 이게. 다문화 사회의 상담의 윤리인 것이다, 이게.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개념적으로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적어놨는데, 여러분 다문화주의하고 문화다원주의하고 문화상대주의하고의 구별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다문화 사회야.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 당신은 문화다원주의적인 태도가 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개념을 우리가 혼용해 쓰기도 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문화주의라 하면요, 그한 사회가 일단 있고 그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이주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문화를 아 다문화야. 그래서 동등한 가치로 인정해 줘야 돼. 그렇게 이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주의는 동등한 가치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류 문화가 한국은 한국 문화야. 어, 한국이 주류 문화야. 당신들은 흡수돼. 그리고 이제 그 당신들의 문화는 인정 못 하겠어. 흡수해서 우리나라에 왔으면 우리나라 문화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서는요, 여러분 문화라는 게 인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했던 그 개념이 있는데 문화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살펴보면 처음에 어떤 유행이 쭉 지나갑니다. 그 유행이 트렌드가 돼요. 그래서 그 트렌드도 거대한 트렌드로 이렇게 큰 눈덩이가 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고착화되는 것이죠. 이런 일종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주류 문화가 있는데 이게 이주해서 이민 와서 이렇게 자기 문화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통합되기도 하고 동화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분리해서 따로따로 놀기도 하고 주변화돼서 아예 그 주변 취급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네 가지 유형들로 이렇게 다문화 이 문화가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다문화주의는 하나의 동등한 가치를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통합과 동화와 분리와 주변화의 유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에서는. 그런가 하면 문화다원주의는 뭐냐면 주류 문화가 있어야 한국 문화가 존재해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제하지 말자. 소수 문화도 받아들이자. 그래서 공존을 허용하자. 그 대신 주류와 약간 소수는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문화를 다원적으로 다양하게 공존을 허용하는 입장에서 문화다원주의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주류 문화가 전제되고 그것을 다른 문화도 수용하는 그 사회통합적인 입장에서 어,
그런 목적으로 수용하는 이것을 문화 다원주의라고 그러고요. 문화 상대주의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것은 문화를 바라보는 주로 태도를 얘기합니다. 문화는 상대적인 거야. 그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돼. 아까 유행, 트렌드, 거대한 트렌드, 문화 이렇게 문화는 형성되는데 인류가 생활 양식이 단순하게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독특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문화가 형성된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은 넓은 땅이고 항상 이게 어? 이렇게 분할이 오래되면 그게 이제 흡수되고 통일되고 통일이 또 오래되면 분리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종의 문명을 중국이 그렇게 가지고 있고 중국은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종의 이제 지배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일종의 일종의 후계 구도에서 강간약질하게 해서 굵게 다른 이제 그 가지를 침으로써 이렇게 굳건하게 그 후계 구도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문화에서 그게 이제 유교적인 이제 전통으로 쭉 내려오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제 문화를 형성했던 것은 특수한 환경적인 거 역사적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월하고 다른 문화는 이제 상당히 열등한 거야. 이렇게 보지 말고 결국은 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다. 그 어떤 문화라는 게 그러한 특수한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것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줘야 한다.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대표적인 게 한국 보신탕 문화인데 이게 이제 2024년 1월에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됐어요.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건 계속 전통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이제 입장도 있고 동물권 보호를 해야 돼. 이 현대 사회는 보편적 인권과 생명윤리야. 그래서 생명률 존중해줘야지. 그걸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특히 현대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일종의 우리가 반려동물 문화가 또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쓰는 것을 문화 상대주의라는 맥락을 보자. 그 단순한 이제 문화가 형성된 게 아니야. 이제 그런 개념에서 문화 상대주의를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다문화주의나 문화다운주의, 문화 상대주의를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담자의 윤리에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 윤리적 감수성을 증진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불감증을 극복하고 도덕적 윤리적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이 필요하죠. 우리가 대부분 이제 첨단 기술 사회 일종의 초지능 사회로 이제 AI로 해서 우리가 과학적 논리 실증주의적인 측면에 너무 이제 노출돼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노출돼 있는 부분은 일종의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토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그 자본이 갖고 있는 그 속성 여기에 너무 매몰돼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 불감증 이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그 사랑, 인간의 존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감증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윤리적 감수성을 증진시켜야 돼,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전문직이라는 것이 더 기술적이게 되고 그 기술에 의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라는 게 별도로 함양해야 되겠죠. 항상 그렇지만 아까 자질도 얘기했지만 윤리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가지게 될 거야. 성선설이니까 인간은 윤리적인
타고나는 거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함양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윤리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습입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넣는 게 좋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상담 윤리 교과목을 아예 교과목으로 개설을 해서 그걸 공식적으로 교육 단계별로 체계별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항상 청소년 아동의 교육 문제에서 별도로 어떤 그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공식적인 이 교과목으로 넣어서 그것을 약간 필수 과목화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배제 안 되고 그 과정을 반드시 그 일종의 교과목으로 해서 어 배우게 해야지만 이게 이제 그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례 분석과 토의를 중심으로 윤리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습득된 게 아니고 각고의 노력으로 훈련을 시합 이렇게 운동선수가 시합을 준비하듯이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야지만 윤리적인 이런 감수성이 증진된다는 것이죠. 그냥 윤리적이어야 돼.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렴치하거나 미숙한 사람만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결정론적인 거죠. 어떤 굉장히 성숙한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항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행동을 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건 편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아주, 아주 좋은 직장, 아주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터무니없는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윤리적인 행동을 할 거야.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감수성이나 윤리적인 훈련을 쌓지 않고 전문적인 그것도 윤리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어느 틈에서 그 비윤리적인 행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라는 건 그 사회가 꼭 보존해야 될 옳은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옳은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에서는 전혀 통용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가 단순히 뭐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항상 옳은 거야, 항상 그런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의 세계에서 지켜야 될 윤리는 따로 있고 그 윤리를 훈련하고 교육 받아서 정체성을 아예 그 전문적인 윤리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고 형성을 안 하면 아무리 높은 그리고 성숙한 사람도 비윤리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는 정신건강 분야에 입문하려면 이제 자신의 가치와 동기를 통찰해야 되는 거죠. 아까 좋고 나쁨이 가치인데 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입문할 거야. 정신건강 상담자가 될 거야. 왜 되려고 하는 동기는 인간의 문제를 내가 정말 상담을 통해서 어, 내가 기여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이쪽에 어쩌게 이제 역량을 강화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통찰을 하고 어, 그러한 이제 가치와 동기를 토대로 해서 윤리를 함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어, 부대끼다 보면 아까 소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와 끈기,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이제 이런 이제 자질과 윤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쉽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난 상담자가 될 거야.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담자의 윤리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윤리적 행동을 하려면 여기 나왔네요. 윤리적 저해 요인이 맞서는 이타적 동기와 굳은 의지,
용기와 끈기 이런 것을 자질로 가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3강은 우리가 이제 상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4강에서는 내담자,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는데, 내담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내담자의 이해와 평가라는 제목하에 다음 시간에는 내담자의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확인해 보고 또 심리검사가 있다 했죠. 심리검사를 하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하는 이제 이 심리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3강 3교시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